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회장이시자 현재 충남대 교수인 맹필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맹 교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이 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데는 어떤 특이한 어떤 요인이라든가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코로나 진단제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의 그 바이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그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량을 축적해서 이번이 뭐 기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 위기에 사실 엄청난 역량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초반부에 우리나라 진단제들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또 지방으로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기업,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그 주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 바이오 기업들의 그 활약이 결국은 우리나라 그 K 방역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전과 대덕이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발적으로 되는 데는 어떤 지역적이라든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보스턴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그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은 세계 그 제1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보스턴에는 일종의 그 창업보육센터 같은 랩센트럴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인데 실험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는 실험 기자재도 같이 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자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랩센트럴에 입주한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그 회사 설립이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 그런 것은 이제 랩센트럴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요. 입주 기업하고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2년 이내에 투자를 받고 독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스턴과 가장 닮은 도시가 어딘가 저는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대전이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스타트업들이 집중돼 있고요. 아직 부족한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다음에 여러 이제 투자기관들이 이렇게 보충해 간다면 보스턴의 버금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바이오는 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다시 연구를 보존되든가 이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에 좀 이름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좀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눈물나게 하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대전에 그 바이오벤처가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대전에 많이 모였었다. 애초에 대표적으로 국가 연구소로서는 이제 생명공학연구원이 있었고요. 기업 연구소로 가장 대표적인 LG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LG생명과학에서 그 경험을 쌓았던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창업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대전의 그 바이오벤처의 그 선두주자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구자 출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선배 그 벤처기업이 후배 벤처기업을 가르쳐주고 중요한 정보를 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그 생태계가 아마 바이오벤처들을 계속 대전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서울에서 있던 기업의 그 연구자가 대전에 와서 창업하는 선배를 따라서 창업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바이오벤처의 경우에는
그 선배 기업의 경험이 후배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네네. 그 몇 년의 시간과 또는 많은 돈과 그것을 단축시키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정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 간의 선후배 사이의 교류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전에서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CEO들을 도와주는 연구 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네네. 그것은 이제 그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제 공급이 계속 돼야 되겠죠. 네네. 근데 사실은 제 경우는 처음에 제가 80년대 후반부에 학교에 왔을 때는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는 뭐 바이오 기업이 그렇게 거의 그렇죠. 많지가 않았고요. 네. 뭐 저 연구단지 내에서도 연구소만 많았고 그 바이오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70~80%가 이 지역 바이오벤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졸업생들 중에는 일부는 뭐 스탁 옵션을 받아가지고 그 5~6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도 네. 우리 기업에 오면 대기업 수준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대기업 수준의 그 처우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상장 기업이 우리도 자존심 있지 해서 네. 같이 올리고 그래서 처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네네.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바이오벤처의 특징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을 네네.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전 연구단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 5년 전에 사원이 한 10명 미만이었던 와이발로직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현재 70명 가까운 인원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은 이렇게 그 인원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늘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저희 회원사들은 고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요즘 증시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주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에 실제로 이끌어 오신 교수님과 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바이오 업체를 봐야 되는지 주가 수준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그 고부가 가치의 뭐 진단제 또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 식품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사실은 그 미투 제품이 아닌 거죠. 네네네.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그 R&D를 열심히 해야 되죠. 네네. R&D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네. 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임상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그 적자는 그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 예, 초기 네네. 단계. 네네. 그런데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레고케미나 알테오젠 같은 그 선도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적자의 강을 넘었습니다.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익이 커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왜 저 회사는 매일 적자냐. 그것은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일 뿐이다. 네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 계속 교육비 들어가고 네네. 뭐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뭐 자식을 기르는데 적자, 흑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독립할 때까지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독립하면 돈을 벌어서 또 부모님도 봉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바이오벤처 기업엔 특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해주시고 네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조금 더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물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아이템은 부득이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상 과정에서 중간에 중간에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바고요.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늘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겁니다. 많죠. 예. 네네. 뭐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 협회 네네. 기업들은 현재까지 네네. 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의 그 성장성에 비해서는 네네. 아직도 저평가됐다 저평가됐다. 하는 네네. 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그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 과거처럼 터무니없는 일을 겪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네. 그 몇 개 이제 그 임상에서의 실패 사례라든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최종 제품이 나와서 네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겠죠. 본인 그 기업의 그 의도되지 않은 열심히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뭐 따뜻하게 사회적으로 그걸 용어나이지. 예, 네네. 그래야지 바이오가 더 실패를 성공할 수 있지 인내해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의도된 뭐 어떤 네네. 그런 문제라면은 그거는 책임을 정확하게 네, 물으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소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장시간 동안 이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